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치의 신 서정옥 변호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18일에 치러진 전당대회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원래 1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네. 6위로 최종 탈락하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이게 경기도 라인의 좌표 찍기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나 봐요. 네. 저도 경기도 라인이 있습니까? 저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경기도 라인인데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도 이번 최고위원 선거 도전했다가 예. 예선전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정봉주 후보 전 의원님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예선전을 통과해서 같이 경쟁했겠죠. 당선이 됐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요걸 잘 보시면은 정봉주 후보가 1위권을 하다가 경기, 세종, 충남 선거까지 2위권을 다퉜습니다. 네. 그때까지 2등이었어요. 예. 그런데 월요일 날 본인이 명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니 저희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그 정봉주 후보에게 그런 명팔이 기자회견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기자회견으로 순위가 떨어졌는데 뭔가 좀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반응,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뭐 보도 내용이니까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뭐 개딸로 표현을 하는 이제 강성 지지층에게 상당히 반감을 산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정봉주 의원 대신 이현주 의원을 뽑아야지 정봉주 전 의원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좌표를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좀 근거가 있어 보이나요?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 그 정봉주 후보가 떨어진 게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총구를 잘못 겨눈 거예요. 예. 총구를 이제 초반에는요. 외부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부로 총구를 겨눌 때는 선전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중반 이후에 본인이 이제 그 JTBC 기자들하고 실어낸 걸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악수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구를 내부로 갑자기 명팔이 하는 사람들을 척결하겠다. 네. 여기서 이제 개딸들이 분노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6등으로 밀린. 근데 이번에 지금도 이게 반성 안 하고 경기도 라인이 개입했다. 이거 보니까 이제 그 정치 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정치한다면 뭐 앞으로 반 이재명 투쟁에 지금 경기도 라인이 좌표 찍기라는 말은 앞으로 이재명하고는 이제 같이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마 이제 반 이재명 노선으로 뭐 방송이나 좀 이게 정치 활동을 하는데 네. 크게 존재감 있는 큰 정치인으로 크기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를 그 장 외에서 비판하는 정도의 어떤 예. 논객 정도가 될 것 같다. 네. 전현희 의원의 선전도 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이게 당선권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뭐 말들은 많이 했었는데 2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영부인을 상대로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이게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막말이다 엄청나게 네, 공격을 네. 하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반응이 좀 있었나 봐요. 저는 그 영향보다는 네. 당시에 전현희 후보가 5등, 이현주 후보가 6등이었습니다. 예. 그 당원들이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이 의원들한테 전략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네. 그 하위권 그 전현희 후보랑 이현주 후보에게 전략 투표를 하면서 뭔가 순위가 굉장히 변동됐고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내내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잘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진심이 전달되면서 뭔가 당원들한테 어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그 팩트가요. 제가 알기로 전현희 의원이 6등이고 이현주가 5등으로 0.2% 차이로. 두 사람이 좀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근데 그 6등 6등이 예. 아마 전현희 의원이 6등으로 순위권 밖이었고 네. 이현준이 5위였기 때문에 5, 6위가 지금 바뀐 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0.2% 차이로 팩트는. 0.0 몇 이런 예.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현희 의원이 이제 저는 이번에 얻은 거는 최고위원이고 이런 거는 이제 잘못하면 배지를 잃습니다. 배지를 읽습니까? 예, 얻은 예. 거는 최고위원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살인자라는 거 이거 면책 특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면책 특권에서 마음대로 이게 막 욕설하고 마음대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해도 되는 이런 권리가 아닙니다. 예. 면책 특권은 이제 그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면책 특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권익위 국장은 또 주제도 아니고 그때는 검사 탄핵 청문회였어요. 그렇죠. 김영철 법사위에서. 직무하고도 이게 무관하지만 네. 특히 욕설이나 살인자, 뭐 사기꾼 또는 이게 뭐 범죄자 이런 이 표현들 있죠. 예. 이런 건 상당히 그 중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이게 실형 논사도 많아요. 네. 아주 가볍게 하는데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줄 아는데 그 법이 안 그렇습니다. 면책 특권이라고 해서 국회 상임이나 이런 과정에서 했던 말은 다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발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예, 면책 특권과 똑같은 게 변호사의 변론권이 있어요. 예.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변론할 때도 명예훼손이라는 게 안 되지만 변호사가 변론하면서 막 욕설을 한다든지 네. 이런 모욕적인 발언하면 그것도 징계나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미 고발이 됐어요. 예. 그렇죠. 이미 이종면 아마 이제 그 저는 법이 이제까지는 너무 물렀어요. 이제는 이제 법이 뭔지 좀 제대로 대통령 보고 아무 근거도 없이 살인자다 이런 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예. 이 법을 좀 이게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예. 뭐 김지호 부대변인은 일단 이 그 발언 때문에 이번에 당선권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뭐 권익위원장도 했고 좀 친문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보면 그 누구보다도 친명 인사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예. 서정훈 변호사님이 뭐 전현희 우리 최고위원도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니까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발언한 것으로 처벌된 경우가 있었는지 예. 만약에 이번에도 또 검찰이 정말 야당 인사를 상대로 무리한 기소 충성을 하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사적 보복을 한다면 예.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 여당 지지자들도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을 용상 변호사라고 이렇게 용상이 뭐예요? 용상이랍니다. 용상 뭐 오탄지 용상.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아우, 좀 전에 보니까 정치 시그널 댓글에 용상 변호사라고 하는데 네. 용사는 참 잘 대변하고 계시다.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랑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활동하면서 아 같이 하셨죠? 그럼요. 친명 활동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주당을 향한 행보를 많이 하셨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력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많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막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렸고 예.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잘 해명을 하시고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2등까지 갔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개인의 어떤 역량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꾸려졌고 네. 좀 일찍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확정이 됐는데 25일 일요일인데요.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회담을 제안한 게 일요일이었고 월요일에 바로 확정이 됐잖아요. 좀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회담의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네. 이번에 서로 이제 그 대표가 처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 뭐 아주 훌륭한 게 결론이 도출될 것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주제를 제안하자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네. 그리고 이제 뭐 25만 원 지원.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 요 정도로 이게 의제를 제안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검투세를 없앤다든지 예. 완화나 네. 이런 이제 그 민생 이런 걸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서로 이제 입장이 좀 틀린단 말이죠. 네. 따라서 아마 이제 그 만나는 거는 뭐 저는 뭐 좋다 보는데 대화는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과연 이제 그 큰 성과가 나올까?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의제를 사실 조율해서 만나야 좀 성과를 내기 위한 만남이다라고 할 텐데 조율이 안 되면 그냥 만날 수도 있을까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안건을 가지고 다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만남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여러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좀 다소 밀리는 예.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여당 대표로서 특별한 존재감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그런 기회인데 사실은 실적에 대한 압박, 뭔가 해내야 되는 압박은 한동훈 대표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이제 본인만의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서 뭐라도 하나 합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뭔가 여권 내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날 바로 최상병 특검 자기가 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당대표 되고 나서 뭐 그 발의도 못하고 국회의원 10명도 못 모아가지고 발의도 못하는 현 상황이 좀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민생지원금 이런 부분 꼭 얘기했으면 좋고 금투세도 논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그동안에 보여준 게 별로 없다.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확실히 여기서 뭔가 더 얻어내야 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지금 이제 뭐 특별히 합의가 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네. 특히 최상병 특검은요. 자꾸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도 이제 그 더 센 특검을 또 발의한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 로비 이것까지 발의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러면 제보 공작 이게 구명 로비가 아니고 오히려 공작 아니냐 장경태 의원하고 네. 그것까지 이게 포함시키자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그거는 이제 그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만 비판할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네. 아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까지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공개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이게 민생과 관련해서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25만 원 있잖아요. 뭐 그거 지원한 게 없잖아요. 지원은 안 했죠. 민주당도요. 지금 이게 계속 청문회만 열 몇 번 하는데 맹탕이고 불법이라 비난 여론만 커지지. 하나 성과가 뭐 있습니까? 전부 이게 법안 강제 통과하면 재요구 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전부 이런 과정이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오히려 이게 성과가 없다 이래 봅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 7월에 이준석, 송영길 대표 그때 여야 대표들이 만난 이후에 3년 1개월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거더라고요. 뭐 보시기에 그냥 만남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에게 플러스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국민들 앞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손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뭐라 그럴까 뭐 국가 뭐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광복절 때 진짜 민족 반역 세력들이 막 날뛰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뭔가 그래도 대화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좀 부족하고 의기소침해 있지만 예. 먼저 손 내밀어서 대화하는 사람 보여준 게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는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고 그것을 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국정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하고 싶은 게 없어. 거부할 거야. 이런데 어떡합니까? 그럼 좀 합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어떨까요? 합의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합의를 될 국가 만한 전복 법안을- 세력이라고 예. 지칭을 하면서 뭐 대화를 못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저희라도 그래도 예. 계속 설득하고 국민 앞에 여론전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또 대표되고 나서 제안한 게 영수회담인데 지난번에 영수회담이 좀 아쉬웠다고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리고 뭐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가 먼저다. 사실 이거 안 하겠다는 말로 좀 들리긴 하는데 뭐 성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그 지위는요. 예. 크게 보면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야당의 영수로서 지위는 없어요. 네. 여당의 영수. 여당의 영수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이게 대통령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고 여당의 대표 영수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게 회담안이 맞고요. 그럼 국회 협의나 안이 나오면 그때 행정부하고 협의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파트너는 추경호. 그다음에 진성준 의장의 파트너는 김상훈. 이게 파트너예요. 자꾸 이게 본인이 뭐 대통령 만나가 또 저번처럼 뭐 한 15분 일방적으로 A4 써가 또 읽으려고요? 그때도 이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쇼 그만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국회부터 제대로 그 성과를 내려 봅니다. 뭐 만난다 치더라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거나 뭐 이런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뭐 성과를 갖고 대통령실 가거나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근데 대통령실이랑 민주당이 지금 축하난을 가지고 갑자기 또 서로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정무수석 명의로 뭐 난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답이 없더라 이런 거고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이거 뭐 진짜 논평할 가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비서실장 선임이 그날 밤에 됐잖아요. 네. 그러면 뭐 비서실장님이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인선하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정무수석실의 역할은 축하하고 여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뭐 정말 작은 일로 진짜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소통이 잘 되냐고요. 아니 축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요거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네. 논평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예방 날짜를 일단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뭐 연락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처음이 아니고 야당 의원 중에요. 네. 축하는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옛날에 축하는 다 보내줄 때 뭐 조국 땅의 사람들 뭐 사진 찍어서 난을 버리고 밖에 내놨고 별의별 다 했잖아요. 예, 22대 국회 뭐 등원하는 날 예. 보냈는데 그런데 거부 운동이 있었죠. 예,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화가 좀 늦게 돼도 저는 뭐 정무수석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 뭐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 무시한 거는 많아요. 아니 축하난만 오면 좋은데 검사 압수수색 영장이랑 항상 같이 날라오니까 야당 입장에서 얼마나 치가 떨리면 그러겠어요. 예.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주세요. 막 축하난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고. 아유.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 25일에는 뭐 여야 회담하는 거고 22일에는 양산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이게 전당대회 때 문 전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는데 네. 현장에서 좀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뭐 왜 그런 거예요? 일부 당원들의 생각이고 저희가 저희 전당대에서 국민의힘처럼 욕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자를 집어던졌습니까? 네. 뭔가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행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루하셔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의 그런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원들은 우리 전직 대통령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최고위원실에 그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 때 게시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초상화 최고위원 회의실에 걸려 있습니까? 저 그거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거기는 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 아닌가요? 맞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서변이 좀. 저 당원이 아니라 몰라요. 아이고. 당원이 아니라가 이렇게 피해나 용상 변호사님이 이렇게 피해 나가시면 안 되죠. 예. 근데 이거 저는 20일 만나도요. 아마 근데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명문 정당으로 하나 되기 어려워요.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봤더니 그날이 이재명 대표의 대관식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례적으로라도 덕담이라도 이재명 뭐 중심으로 뭉쳐서 어쩌고저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뭐 이재명이란 말 한마디가 없어요. 예. 그냥 우리 외연 확장에 나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일부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 귀에는 그것만 자꾸 듣기더라고. 야 때려쳐라 그냥 시끄럽다 빨리 그만해라. 이런 당원들이 외침 있잖아요. 예. 이것만 듣기더라고요. 사실 외연 확장 이러면 예.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보다는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약간의 쓴소리로도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제 해석이 아니라 다수의 이제 언론들이 그런 해석을 좀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지른 당원들도 그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그럴 들거든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손혁 변호사님.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8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수십 명의 지지자가 있다고 해도 전당대회 마지막 기간 중에 대의원 투표가 있는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 찍어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활동해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국민의힘하고 달라요. 상식적인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덕담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당원도 저희는 존중하지만 네. 사실은 명문 정당 이번에 가시면 20일에 가시면 또 명문 정당 할 겁니다. 이 예. 만남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두 어르신들 간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을 두고 막 여기서 막 자꾸 뭐 사이가 좋나. 우리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관계랑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더 오래되고 깊은 관계 아닌가요? 뭐 제가 보기에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이분이 물과 기름이에요.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대선 후보로 경쟁할 때 좀 모습도 떠오르고. 그럼 아예 그 아니, 물론 케미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서로 덕담을 해주는 사이이지만 22일 장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드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그 김경수 복근대 들어오잖아요. 김경수. 예. 옛날에 그 사진 찍을 때 조국 대표하고 4명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 제일 끝에 있고 중앙에 딱 있는 거 조국 대표하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중앙에 있고 김경수가 여기 있고 4명이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저 조국이나 김경수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게 맞아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게 케미가 아예 안 맞다니까요. 네. 그런 환경이 틀려요. 예. 스타일이. 그냥 스타일이 안 맞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사람의 어떤 성향이. 뭐 저기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나 회복시키세요. 뭐 여당 대표하고나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뭐 남의 당까지 뭐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친하게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친하게 잘 지내셔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비명 행사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낙천을 했던 친명 의원들. 행사. 예. 어쨌든 이제 비명계 낙선한 의원들이 모임을 하나 결성했던데 네. 이게 초일회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어떻게 활동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성분 자체가 낙선자하다 보니까 네. 약간의 비명 모임이고 조금 활동 자체를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경청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낙선을 하다 보면은 좀 정치 일선에서 정보도 적고 네. 그다음에 어떤 세력을 만들 그런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재개를 위해서 모임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떤 콘텐츠로 현 지도부나 다른 민주당 지도자가 경쟁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초일회가 저 취재를 해봐 물어봐 이름이 뭐냐 했더니 예. 초심을 일신 우일신한다. 음. 일신 우일신이라는 게 옛날에 그 중국의 상나라, 은나라라고 합니다. 상나라. 예. 거기에 세운 탕왕이 세수할 때마다 세수 때 일신 울신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거는 이제 새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초일이라는 거는 초심을 일신 울신한다. 근데 이 초심이 뭐냐? 본인들이 발표했어요. 좋은 대통령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그러면 이게 좋은 대통령이 이재명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 모임 만들었을까요? 좋은 대통령은 이재명 빼고 다른 사람. 아직은 김경수를 공개 지지는 아니에요.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예. 뭐 누구든 이재명만 빼고 좋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이 모임이 초일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정말- 본인들이 그랬어요. 좋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이자. 예. 이미 6월 달에 모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활동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뭐 연임에는 성공을 했는데 관련된 사건도 7개나 되고 혐의는 또 11개나 돼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또 더 있다 보니까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법 리스크는 어떤 당내 리더십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뭐 저희는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2년 상황이니까. 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그 무도한 정치 탄압에
그런 어떤 목표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진짜 검찰의 무자비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 검찰이라면 영상이 있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그다음에 이진숙, 김문수 이런 분들 정말 법인카드 문제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뭐 부산 가서 회 드시고 막 그것도 공개 안 하고 저는 너무 편파적으로 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검찰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는 사실 지난 대선 과정부터 좀 진행이 된 거고 좀 길게 이어져 오는 건 있는데 앞으로 좀 일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임박한 사법 리스크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제 그 7월 4일 날 예. 이재명 김여계에 대해서 날짜를 5개씩 주서 오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안 오다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가겠다 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이번 주라도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혐의는요. 예. 배소연 그 월급 3억이 국고 손실이다. 그다음에 그 관용차 김혜경 씨가 탄 거 허일제까지 기록한 거 5천만 원. 네. 그다음에 법카하고 업무 추집이 2천 한 3억 9천 정도 되고요. 여기 공공수사부세요. 그다음에 그 옆에 특수 제6부에서는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하고 K식으로 받은 게 또 나옵니다. 네. 따라서 수원지검이 아마 2개가 기소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이 어제도 이게 판사들 겁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마치 이게 무죄가 안 나오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는 검찰이나 판사를 압박하는 이런 데 행태는 멈춰야 된다. 이러고 빨리 이번 주라도 수원에 조사를 받으라. 그러면 이제 뭐 추가 기소는 불가피한 거죠. 예. 부부 기소가 최초로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법 리스크 얘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의 신 서종옥 변호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무회의가 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아마 대통령도 바로 재가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복권이 되면 당장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좀 이걸 기다리는 뭐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실제로 좀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김경수 전 지사님이 가족들하고 함께 영국에 유학 중입니다. 예. 유학에서 돌아오셔야 정치를 재개할지 말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쯤 들어온다는 거죠? 네, 아니 뭐 어떻게 본인이 행보에 대해서 뭐 가시기 전에도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셨고 지금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예. 11월 돼야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김정숙 여사, 또 전 정권 장차관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지금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구심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1월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 곧 대표가 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심 선고가 좀 나와 있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아마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이거 오늘 아마 복권 할 거 없고요. 예. 이제 복권이 되면 여당 내 갈등은 끝납니다. 여당 내는 이제 이미 복권이 된 걸 뭐 왈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갈등이 끝나고요. 앞으로 이제 갈등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복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휘청휘청 할 때 이 타이밍에 그 복권했잖아요. 아마 11월 달에 들어오면 상당히 그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해서 상당히 그 민주당에서 아마 분열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분열 시작, 국민의힘은 갈등 끝 이래 보면 돼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복권을 요청한 게 이재명 전 대표이고 그리고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약간 안 할 수 있다라거나 뭐 의사를 물었을 때 본인은 김용수 전 지사 당연히 복권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뭐 그런 적 없다라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상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거든요. 왜 이재명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원한 거였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여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니까 이재명 전 대표나 우리 그 박찬대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준 거죠. 얘기를 했고 예. 실제로 의사를 전달했다. 사실 이 사면을 하고 사면 복권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국민 통합 또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뭐 그냥 의견을 들었다,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했다 하면 되는 거지. 또 그걸 또 대상도 없어요. 익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진실 공방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럼 대변인은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익명으로 그렇게 숨어서 언론 플레이 좀 하지 말고. 예.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봐요. 거짓말을 했을 거다. 왜냐면요. 만약에 진짜 여러 루트로 사면을 복권을 네. 요구했다면 이제 이렇게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통 큰 대인배 모습을 보여주려면 공개적으로 이제 김경수 복권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복권이 이제 거의 이번에 되니까 이제 와서는 내가 여러 루트로 요청한 것처럼 본인이 뭐 통합에 대인배처럼 네. 이런 이제 의도로 저는 숟가락을 얹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처음에 저는 그런 요구 없는 걸로 예. 있었으면 이렇게 비공개로 소문 없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초반에 이게 복권 하겠다라는 게 좀 알려진 이후에는 약간의 좀 불편한 기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친명계에서는 이게 불편하구나 이런 해석이 나와서 좀 뒤늦게 얘기를 좀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 이제 아닌가요? 일단은 그 의사를 전달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화를 누구랑 나눴는지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거죠. 그 두 분의 의견은 제가 볼 땐 개인 의견이고요.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가 뭐 김태우 전 수사관부터 시작해서 김장겸 전 MBC 사장, 뭐 여러 명의 그런 여권 인사, 이번에 사실 조윤선, 네. 현기환, 안종범 이런 예. 분들 뭐 국정농단을 저질러 갖고 형을 확정받은 분들을 다 사면 복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여권의 인사들을 사면하거나 복권시키고 또 지난 총선에는 공천도 줬어요. 이런 사면 공천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정말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명 그 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논란을 만들어야 되나. 그냥 대통령으로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사면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거든. 이거 내가 한 거야? 정말 진짜 유치해서 미치겠습니다. 네. 정말. 내가 한 거다. 네. 나 다른 사람 얘기한 거 없어? 그냥 서정욱 변호사가 대변하지 말고 네.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무슨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 이후에 뭐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경쟁자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나요? 이제 그러한 정치적 함의, 그런 어떤 중량감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 경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예. 뭐 아직 지금 유학 가서 복귀도 안 하신 분을 두고 저희가 와이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끝 무렵입니다. 8월 18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아마 대표 연임을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중앙위원회 열어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을 했어요. 전당대회 끝나기도 전인데 이건 사실 기본이 붙으면 이재명 전 대표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이재명 브랜드를 벌써부터 강령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제 그 이재명 1인 체제, 1극 체제를 만들겠다. 예.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지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김대중 동교동 사저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은 사실상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8대까지 예. 전혀 이게 뭐가 없었잖아요. 김대중 정신을 그렇게 개성하면 민주당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걸 뭐 국가기념관이나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네. 김대중 정신 지우기예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있잖아요. 사이 사실상 징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검사 탄핵에 기권했다고. 이런 식으로. 원내부대표에서도 물러나게 돼버렸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히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겠다 당을. 그러니까 이제 당의 헌법이 당헌이잖아요. 당헌의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 대표의 고유한 옛날부터 주장하는 거죠. 이게 광범위한 일반인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걸 당헌에 엮겠다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 주인인 명주당 만들겠다 이렇게 봐야죠. 명주당 얘기하셨는데 기본 사회를 넣는 것에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진짜 왜 이걸 넣어야 되는 겁니까? 꼭. 일단은 우리 경쟁 당인 국민의힘 그 수구보수당이죠. 수구보수당도 기본소득 개념이 당원에 있습니다. 예. 강령이 당원에 있죠. 아니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선에도 승리하고 지방선거에도 승리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작은 것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보다 더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그 강령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은 기본 사회를 집어넣은 거죠. 아니 경쟁하는 정당끼리 국민의힘 수구 보수당도 기본 소득을 주창하는데 예.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기본 사회 강령에 넣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왜 예. 읽어보면 내용이 그런 거랑 또 이게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가 밀어붙이는 이제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서 이게 좀 이재명 표의 어떤 강령조차도 그렇게 좀 바꾸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 뭐 강령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강령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서민 중심 정당 들어가 예. 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념도 들어가 있고 강령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지고 원칙처럼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든 추가할 수 있고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기본 사회를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뭐 넣는 게 뭐가 이상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기본사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제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재명 파리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 뭐 명파리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최고위원 후보자들 사이에서 명파리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마 근데 그렇다고 저는 봐요. 여기 김지호 실장도 뭐 그 아마 멤버로 알고 있는데. 더민주혁신회의 멤버인데. 근데 문제는요. 제가 보기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저는 비겁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김민석을 수석 최고 시키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뿌리 뽑아야지. 이재명 대표한테는 겁이 나니까 공격을 못해. 자기는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아주 이재명 대표 띄워요.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이름을 팔아서 당을 망치는 꼭 명파리들만 뿌리 뽑겠다. 그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면 이재명 대표가 왜 경선에 개입하느냐? 이재명부터 이게 뿌리 뽑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그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만 호가호위하는 뿌리 뽑겠다는 건데 예. 결국요 민주당이 그 뭐 암세포라고 암덩어리 하는데 제가 보기 민주당의 암덩어리는 이재명하고 정봉주 둘입니다. 둘입니까? 둘이 가게 암덩어리예요. 예. 결국 경선에 개입하는 이재명 대표 그 파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재명 대표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혁신회가 뭐 잘못이 있냐고요.
그걸 지지하는 것뿐이지. 저는 가장 민주당을 망치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정봉주다. 두 분이 암덩어리다 이래 봅니다.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 개입에 대해서 개입이라고 본인도 이제 보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개입에 좀 불편함을 나타내면서 두고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해명은 안 했습니다. 기자회견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해명은 안 하셨는데 귀여워 죽겠어라는 말에서 죽겠어라는 말을 강조해서 되겠냐. 예. 귀엽다는 것에 방점을 둬야지. 그 말 자체가 저는 다 인정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했고 두고 봐라 이런 말을. 예. 이제 뭐 이렇게 사담으로 얘기를 나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간 것에 대해서 박원석 전 의원에게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 통화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담이고 저는 뭐 그렇게 둘 간에 나눈 대화를 방송에 그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정봉주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이제 비판적인 글을 제 개인 SNS에 올렸는데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어떤 친명파리를 하는 세력들이 문제다.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자기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척결하겠다. 이게 요지였어요.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호가호위할 만큼 그렇게 무능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결단력이 있고 주변에서 어떤 측근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저는 호가호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 파리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굉장히 리더십이 더 공고하다. 무능력한 지도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자기 주변 사람들도 관리 못하는 그 표현이고 특히 이제 표현에 있어서 친명파리라는 말 자체가 저희 동지들끼리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라는 단어가 수구 정당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무슨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시체파리, 무슨 파리, 친명파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구 보수의 언어로 동지들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그랬냐? 요걸 지칭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히 지칭을 안 하면 불특정 다수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본인은 뭐 저기 최고위원 후보 다른 후보들도 아니다 얘기하지만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지자 지금 뭐 후보로 나는 최고위원 후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친명파리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혐오의 언어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예. 왜 그러한 단초를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지도자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 지지층이 좀 뭐라 그럴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정봉주 후보님의 태도였습니다. 네. 태도가 어땠는데요?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고 반박하는 사람이 친명파리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 후보자도 그렇고 당직 후보자들도 그렇고 그 순간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국민과 당원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임해야지 어떤 후보자가 그렇게 막 성난 얼굴을 하면서 예. 지지층에게 그런 막 환한 태도를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지도자로서 그런 예. 부분은 조금 수양이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에 입성을 하게 돼도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어제 그 기자회견만 봐도 좀 예견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단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라인 인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임명이 됐고요. 또 그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뭐 저는 옛날에 김관진 장군 이후에요.
군 출신으로서 이제 이거 안보실장 예. 처음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봐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노련하게 세력들이 많고 그래서 전쟁이 엄청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빼고도 지금 이제 이란, 이스라엘부터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전운이 감도는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예. 이럴 때 정말 그 현재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김관진 장군 이후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다. 이제는 외교보다는 힘에 의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예.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은 별 세계 출신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 김관진 장군한테 물어봤대. 누가 차기 장관이 좋은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김용현이다. 그 정도로 그 인정받는 이런 데 장군입니다. 군 내에 신망이 두터운가 그렇죠. 보네요. 회전문이 아니고 예. 아주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래 보면 돼요. 민주당은 전혀 반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뭐 신원식 장관이 그 국가안보실장으로 간 것도 그렇고 김용현 처장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거 누가 더 문제입니까? 민주당 일단은 지적하는 뭐 거. 신원식 국방장관이 저희는 국방장관 임명된 것 자체가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분이 수구 보수 집회에 가셔서 저희의 전직 대통령 목을 치러 가겠다. 그리고 붕짜자 붕짜 또 예. 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 자질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또 이분이 또 국방장관 한 것도 참 그런데 안보실장으로 간다니 그것도 10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김용현 그 경호처장님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경호의 창시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고 이종호 블랙펄 대표의 관계, 그 다음에 7070 전화번호, 요 모든 의혹의 아주 그냥 주 대상자인데 이분을 갖다 국방장관으로 앉힌다는 거는 국방장관 타이틀을 대통령님이 하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누가 봐도 군 인사, 안보 관련 인사의 최정점은 김용현 처장이라는 게 입틀막 경호의 창시자라는 게 뭐 정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장관 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적을 하는 거를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당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용현 처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 근데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는 자리인데 아무리 정말 뭐 군 안팎에서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을 굳이 앉혀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그 논란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 그 논란은요.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키운 논란이지. 아니 경호원이 경호 수칙에 따라 그러면 고함 치면서 행사를 방해하면 이게 끌어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아무튼 민주당은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요. 어차피 이게 청문회 채택 안 해줍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이 봤을 때 적임자 임명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게 야당이 동의해줄 이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디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오히려 저는 부적격자라 봐요. 오죽하면 이게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동의하는 좋아하는 이런 후보자가 되겠습니까? 예.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이거는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네. 왜 그런 인사를 하냐? 지금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막 엄청 불거졌잖아요. 그다음에 예.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 뭐 여러 가지 야당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시선 돌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물타기 하고 싶은 사건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세관 마약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의 치부로 느끼는 것들 피하고 싶은 이슈들을 뭔가 시선 돌리고 뭔가 폭탄 돌리기 하기 위해서 다른 인사로 뭔가 국민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의 신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의 신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찰의 통신 조회 받은 민주당 김지호입니다. 예, 통신 조회를 받으셨군요. 예. 저는 지난 공수처 때 통신 조회를 받았습니다. 네. 예, 이따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도 투표율 가지고 두 분이 좀 설전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수치를 적어왔습니다. 보니까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대구 경북에서는 온라인 투표율이 50%를 넘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에서는 20%대에 그쳤더라고요. 이걸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22년도 전당대에서도 예. 호남에서 그 정도 투표율이 나왔고 그때도 이재명 대표였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 뭐 전체적인 숫자가 20%대면 낮은 숫자죠. 네. 뭐 워낙 80%를 넘는 그런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있다 보니까 예. 투표율이 좀 낮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대선은 좀 투표율이 50% 가까운데 전당대회는 40% 30% 후반대로 좀 낮습니다. 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22년 전당대에서 37% 정도 권리당원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요번 전당대에서도 그 정도로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좀 낮은 수치긴 하지만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서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게 관심이 없어서 낮은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호남이 이재명 대표를 버렸다고 봅니다. 버렸다 그 정도까지요? 호남이.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호남이 민주당의 중심인데 네. 지지율이 투표율이 20% 초반이에요. 초반. 이거는 이제 정당성이 없죠. 어느 선거든지 보통은 이제 과반 출석이 과반 찬성이고, 좀 중요한 거는 3분이 찬성이고, 아무리 낮아도 이게 3분의 1은 출석해야 됩니다. 네. 우리 헌법에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20% 초반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9대 명이 무너졌죠. 원래 이제 90% 가다가 어제부로 이제 86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제가 보기에 이겨봤자 상처밖에 없어요. 네. 투표율은 저조해. 그다음에 이 9대 명은 무너져.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밀던 강의원 더블 스코어로 양분하면 졌거든요. 호남에는 이제 물론 뭐 김민석하고 한준호, 민영배 이분들이 약간 약진한 거는 위안이 될지 몰라도 예. 나머지는 이제 호남에서 상처뿐이다 이래 봅니다. 상처뿐이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그래도 좀 전당대회 기간이 진행이 될수록 조금씩 득표율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좀 발언 수위는 더 세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댔더라고요. 거기 좀 그래서- 소속돼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뭐 지난달에 가입했어요. 예. 가입했는데 김두관 후보 측 그 측근들이 네. 당원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예. 김두관 후보는 당의 동지들을 그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전두환 그 예. 광주 학살의 주역인 그 전두환하고 그 주변 세력들과 같은 당 동지를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제 다만 뭐 일종의 선거 후보다 보니까 본인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네. 뭐 이런 거겠죠. 한번 뭐 흥행을 예.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 이런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당 동지를 전두환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좀 김두관 후보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네. 불과 1년 전에 어떤 당의 원내대표 출마할 때는 굉장히 친명을 자처했었거든요.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총선 과정 때는 또 안 그랬어요. 안 그랬나요? 예. 뭐 이게 친명했다가 또 비명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상황에 사실 따라서. 조홍천 전 의원도 굉장히 여기 출연해서 좀 네. 그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예, 이 아니, 사람의 어떤 발언이 힘을 못 얻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정체성이 뭔지 이제 좀 저도 궁금해지고요. 네. 어쨌든 간에 같은 당 동지를 아무리 전당대회 경쟁이라 그래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더민주혁신회의 대표인 강의원 후보가 예. 광주 시당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외 인사들이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출마해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의 그 수십 년간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떤 공직을 공천받은 그 분들에 대한 비판은 없고, 새로 공직에 도전하는 후배들에 대해서 하나회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리둥절합니다. 좀 뒤늦은 비판이다 이런 지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말이 계속 바뀌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 근데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를 좀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예. 강하게 비판해서 자기가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기를 해야 되겠다. 존재감 과시 이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반 이재명 세력을 좀 규합해서 본인이 한번 구심점이 돼 보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네. 아무 의미 없다 봐요. 뭐 이래도 이게 저는 10%거든요. 네.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의미 있으려면 이게 한 30% 정도는 얻어줘야 예. 되는데 10%대입니다. 아,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도 별로 남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덜려리만 썼지 뭐. 예. 아무런 게 서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당대표 선거 결과보다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나 득표율에 좀 관심인데요.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득표율 4위로 시작을 했다가 누적 득표율 1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력인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의 도움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김민석 의원 자체가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보다 더 오래 전에 출사하셔가지고 뭐 30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 우리 당의 전략통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럼 아니, 개인기다. 그럼요. 이거는. 당의 정책위 의장도 지난번에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뭐 상황실장 역할도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분이 최고위원회 출마해가지고 1위 한 것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네. 개인의 경쟁력이 그 정도는 되시는 분이다. 당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쟁력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4등 했죠? 예. 그렇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개인기가 있고 대단한 분이 왜 4등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뭘 했냐면 김민석이가 이제 내 선거 도와준다고 이재명 선거 도와준다 해서 본인 선거 준비를 못해서 표가 안 넣어서 안타까운 듯이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었잖아요. 그때부터 바뀐 거죠. 이거야말로 이게 뭐 보이는 손이 그대로 작동한 거예요. 저는 이런 후유증 오래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봉주 이분도 이게 지금은 참고 있지만 옛날에 2007년도부터 아주 안거이 많아요. 그때 손학규 편에 있었고 정동영 편에 있었거든. 이재명은 네. 그때부터 이게 막 서로 그때 사무실 막 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오래된 악연이군요. 있죠. 예. 근데 이번에요. 아마 전당대회 끝나면 지금 이제 그 완전히 뭐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정봉주 이분은 네. 본인이 수석 다 됐다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저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안 밀어줬으면 일단 원으로서 때려봅니다. 아, 개인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김민석 의원이 정치를 훨씬 오래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와 뭐 동년배인 것 같기는 한데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가까워진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김민석 후보를 지난번 그 당대표실에 있을 때 예. 정치의장을 하셨으니까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권위의식이 없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업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예. 그래서 그때도 당 내에서는 굉장히 호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뭔가 합을 맞춰봤는데 그런 열정, 일을 하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의지 이런 걸 보고 가까워졌겠죠. 아, 어쨌든 두 사람은 좀 지금은 엄청난 뭐 찐친 뭐 깐부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 뭐 그거를 뭐 후보자들끼리 뭐 예. 다 마케팅의 수단이고. 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후보님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관계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게 연결고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 추미애하고 친하거든요. 네. 추미애, 이재명, 김민석 세 명은 이제 그 변방의 비주류들입니다. 변방의 비주류들. 예. 옛날에 추미애도 탄핵할 때 보면 이게 엄청 비주류죠. 아,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조금 제야에 있다가 추미애 대표 되면서 좀 당직 맡고 뭐 이렇게 다시 그렇죠. 컴백했었네요. 추미애 대표 예. 끌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다 공통점이 변방의 비주류들입니다. 네. 원래 주류들은 이제 뭐 운동권 전대엽, 우상호, 이인영, 예. 임종석 이런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적으로 서러움을 많이 겪은 변방에서 비주류로서 몇십 년 커온 네. 이런 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 그게 연결고리죠. 동병상련. 예. 아니 이거는 제가 예. 좀 반박을 좀 해요. 추미애가 우리 당 당대표였는데 예. 변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예. 김민석 의원은 30대 때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한 전대협 학생운동권의 어떤 대표 주자입니다. 아, 이런 분을 이재명 대표는 변방에
지도자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주류 중에 주류고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김치찌개 마시고 이러면 친해질지 몰라도 저희는 일을 잘하는 사람끼리 시너지를 내면 그게 정말 친해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일을 근데 잘해야. 옛날에 추미애가요 탄핵할 예. 때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전부 노무현 쪽으로 가고 탄핵할 때 네. 그때 찬성이가 몇 석 안 되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잖아요. 그때는. 네. 그다음에 그렇죠. 김민석도 정몽준한테 붙어가 김민세라는 별명 얻고 오랫동안 야인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좀 얘기를 하신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또 친한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사이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두 사람이 2시간 정도를 만났어요. 뭐 국회 뭐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SNS에 올린 단어가 구동존의입니다. 이제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간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건데 굳이 좀 강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내심 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 관계는 틀어진 게 없고 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그다음에 당 대표 그 전에 뭐 대선 후보 때도 꾸준하게 교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관계가 굉장히 좋고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조국 대표는 한 번도 이재명 대표님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관계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친분 관계는 이상이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방선거가 좀 2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호남에서 공천을 하겠다. 지방 후보들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은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미리 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좀 공격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도 교섭단체가 아니고 12석인가요? 예. 그렇잖아요. 12석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계속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갈등으로 보이고 자꾸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요걸 이제 대표자들끼리 좀 봉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동존이라는 예. 게 그 중국의 외교 정책이에요. 네. 주헌내가 옛날에 주장한 네. 다른 거는 이제 인정하면서 같은 걸 구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걸 이제 이번에 조국 대표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10년 전에 사진 있잖아요. 예. 요까지 각자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번개팅을 2시간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구동이 뭐고 존이가 뭐냐? 예. 이걸 이렇게 나누어 봐야 돼요. 구동 같은 걸 이렇게 구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 아, 3년이 길다. 끌어내리자. 우리 둘 다 죽는다. 예. 조국 당신도 구속되고 나도 이게 10월 달 되면 선고하면 둘 다 죽으니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 네. 이게 구동이에요. 예. 구동. 그럼 이게 존이는 뭐냐? 네. 차이는 그대로 둬야 되잖아. 이게 가까우는 복을 쓴 겁니다. 바로 이제 영광과 곡성의 복을 쓴 거 10월 16일이에요. 네. 이때 우리 후보 낸다. 싸우자. 호남에서 한번 싸우자. 붙어보자.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당연히 싸우는 거고 예. 보궐선거. 네. 우리가 호남에서 치열하게 서로 싸우자. 이거는 존이. 네. 이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인정하더라도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는 목표를 같이 한다. 이게 구동존입니다. 예. 이게 범죄자들의 저는 연대라 봐요. 범죄자 이분들이 연대. 네.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을 끌어내리자 했어요. 저는 이재명, 조국의 공동 범죄자들이 오히려 이게 그 합법적인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뭐 구동존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조국이 글 올렸다고 조국 대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조국의 글을 대표 인용하신 그래. 거다. 공동 정부가 맞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 정치 시그널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프레너미 예. 친구이자 경쟁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네. 뭐 거의 제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조국 혁신당도 잘했고 그때 뭐 핸드폰에 비교했던 것 같은데. 예 삼성과 그죠? 애플 예. 그래서 그때 많이 혼났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지한테 많이 혼났는데 네. 어쨌든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좀 뭔가
티격태격하면서도 같이 손잡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야권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냥 선의의 경쟁 관계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또 긴장감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 비롯해서 당직 인선 마무리를 했는데요. 친한계로 많이 채웠어요. 우군을 좀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중진 의원들 만나면서 스킨십 넓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행보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조금 부글부글한 게 약간 있다고는 하는데 겉으로는 별로 드러난 것도 없고 뭐 그냥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가장 잘못된 프레임이 친한하고 친윤을 자꾸 이게 대립으로 놓는 네. 이거는 이제 야권의 분열 공작이에요. 모든 이제 자유우파 보수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랍니다. 다 친윤이에요. 예. 그 속에 뭐 친한동훈도 있고 친오세훈도 있고 친홍준표도 있고 친원희룡도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마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립하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김상훈 정책회장이 왜 반윤입니까? 네. 심지어 부총장이 왜 반윤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반윤은 아니죠. 자꾸 이게 그러니까 친윤, 친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이게 친한이면 반윤처럼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프레임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서 일하거나 한동훈 이제 그 대표와 좀 이제 같이 일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중용된 건 맞아요. 친 한동훈 체제가 이제 구축된 건 맞고요. 네. 이 점에서는 이제 그 조금 이게 탕평보다는 뭔가 이제 그 변화, 쇄신 이런 게 맞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예. 치세 평상시에는 이게 탕평이 필요한데 난세 전쟁 시에는 총사령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친정 체제가 이재명 조국당과 전시잖아요. 네. 지금 난시입니다. 난세입니다. 네. 예. 이럴 때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오히려 힘을 싣고 이제 그립을 잡고 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인선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민주당은 뭐 논평을 따로 하신 것 같진 않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뭐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 이런 자리들은 한동훈 대표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니까 친한 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뭐 정책의장도 그래요. 너무 이제 처음에 친윤 쪽에서 당연히 유임해야 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 네. 부분에 잘못은 있는데 한동훈 대표 쪽도 제가 볼 때는 피장파장이에요. 너무 거칠고 거의 뭐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성을 탈환하고 막 전리품을 나눠 갖듯이 자리를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그래서 벗어난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런 발언들을 예, 네. 아니, 왜냐면 점정식 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좀 무리하게 친윤이 얘기했어도 네.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잘 불러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교체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친한 인사들이 그냥 익명으로 익명발 워딩을 내고 예. 굉장히 모욕을 줘서 내쫓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김준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죠. 김종혁 최고위원. 아 이분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아 원래는 유임시키려고 그랬는데 너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서 잘랐다. 이게 할 말입니까? 뒷얘기를 좀 어제 공개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분 지명직 아니 뭐 선출직도 아니고 본인이 지명직으로 최고위원 되셨는데 꼭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됐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어제 인사 잘 됐다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좀 아니 아니다 이게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윤 쪽에서도 처음 당대표 이제 뽑은 지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예. 두세 달은 기다리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 달이 지나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가 또 예. 나올 것이다. 이 너무 친윤계한테 모욕감을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까지 뭉친 거대 야당을 상대하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분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통신 기록을 좀 조회한 것을 두고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김지호 부대변인도 받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인 거다 이렇게 좀 규정하신 거죠 민주당? 아니 그 왜 통신 조회를 했냐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언론인과 야당 인사를 통신조회하고 네. 그 통신조회가 사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조회를 했는데 또 파기하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구랑 전화를 몇 번 했고 몇 분 했는지 그 친소 관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디지털 캐비넷처럼 저장이 돼서 앞으로 저희를 별건으로 수사하고 사찰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사실 이 건뿐 아니라 네. 검찰에서 국회 CCTV, 국회 출입 기록도 압수수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 전에는 굉장히 좀 그 보호 차원에서 보호되고 네. 검찰도 선을 지켰는데 요새는 뭐 거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야당 대표들을 범죄자. 예. 그냥 언론인들하고 야당 인사들이 국민의힘하고 보수에서는 그냥 다 범죄자예요. 네. 그냥 언제 잡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검찰에서 지난 1월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인과 언론인들까지도 이제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번에 통보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이게 예전에 보면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2021년이고 저도 공수처에서 조회를 제 거를 했길래 뭐지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났었고 민주당은 그때는 오히려 그건 절법한 거다 이랬었거든요. 이게 지금 완전 공수가 바뀐 거여가지고 그냥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이게 통신 조회라는 건 좀 어떤 절차인 건지 정말로 이게 불법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옛날에 공수처는 이제 국민의힘 그때 의원 88명이 됐죠. 예. 105명 중에 88명. 예. 이번에 한 10명밖에 안 돼요. 핸드폰을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거는 이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아예 포렌식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나오죠. 문자나 카톡이. 그렇죠.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는 게 제일 강한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어요. 통신 사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핸드폰을 영장을 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쭉 통화를 몇 분씩 했고 어느 장소에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쭉 하는 게 이거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아, 영장이 있어야 된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예. 이거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이게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통화를 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게 그냥 이부장, 뭐 이과장 이래 해놓고 해놔요. 네, 정체를 알 수 없게 해놓는 우리 번호들. 보통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예. 부인이 핸드폰 못 볼 때 예. 보통 이게 실제 애인 이름을 안 적고 네. 그냥 뭐 이과장, 이대리 예. 이러면 이게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그런 알고 거를 계시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네. 통화했는데 이름이 이재명 돼 있으면 확인할 필요도 없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장된 게 그 실명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 전화가 누구 전화냐? 네. 예. 이거는 영장도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이게 물어보면 갈 주는 거예요. 네. 사업자에서 이거는 영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신앙님 씨가 통화를 했는데 누구하고 이제 이름이 저장돼 있다면 할 필요 없죠. 예. 근데 이름이 저장 안 됐거나 불분명하다. 이럴 땐 누군지 필요하잖아요. 네. 특히 비밀 누설죄 수사할 때 누구한테 통화했는지 알아야 비밀 누설 알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이런 겁니다. 영장도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장이 필요 없다. 그냥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공수처에서 했던 것은 제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그렇죠. 절차였던 거고, 저도 그 이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뭐 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하시면서 3단계 중에 가장 낮은 것이고 누군지 확인하는 정도의 조회 절차다라고 하는데도 그 불구하고 범위가 너무 예. 지금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뭐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기자의 경우는 네. 자신의 딸 10살짜리 딸도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김만배 씨나 신앙님 씨 알지도 못해요. 네. 어떤 경로로 제 전화번호가 조회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현직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 하나의 이유로 수천 명의 그런 개인 정보를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예. 권한남용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사찰이 아닌 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제 핸드폰을요. 제 이름을 쏘기가며 쓸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010 뭐 2105에 상구 뭐뭐가 제 번호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제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뜨잖아요. 이걸 제가 이게 차명이나 가명이나
이렇게 쓸 권리가 없어요. 네. 그건 이 번호가 누구 건지 물어보는 거 이겁니다. 아, 이게 무슨 사찰이 되고 변호사님 예.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게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잖아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걸 엄청나게 공개하고 떠들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수사 이재명 대표 핸드폰에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도 됐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떠들죠? 이거야말로 이게 지금 검찰을 좀 악마화해가지고 뭘 공개하려는 이런 게 불순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떠드는 게. 변호사님, 네. 제 은행 계좌하고 통신 조회 이게 이번뿐 아니라 수십 번 털렸거든요. 계좌가 헐겠어요. 예. 제가 많이 털렸어요. 문재인도 저도 많이 아, 지금 정권 서로 바뀌면은 지금, 예. 아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뺏기면은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보수 인사들, 보수 언론계 인사들은 그럼 이렇게 통신 사찰해도 된다. 이렇게 사찰이 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아니니까 이렇게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미 많이 매번 털렸다니까. 계좌 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